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난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후 진술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네. 뭐 동기 배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좀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고 여론 조용도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떤 체포와 구속 기소 그리고 일련의 헌재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날의 어떤 진실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균형추가 좀 맞춰졌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민주당이 29번의 어떤 탄핵과 감액 예산 일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사실상의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2024년도에 겸이란 거는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부재, 국정 공백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네. 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어떤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국민들로 대해서 뭐 사과, 유감 표명 그런 것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적용돼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기각이나 인용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물리적 충돌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왜냐?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을 준수하는 헌정 질서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국민 사과가 제대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대통령이 어떤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듯한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바는 없었거든요. 심지어 여당에서도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사실 사과를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네. 그동안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계엄령이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도 있었고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부정선거를 밝혀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이유를 대면서 본인의 통치행위이자 고유의 권력을 사용한 것이지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제 펼쳐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담긴다기보다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중점적으로 담아내는 어떤 그런 오만과 독단의 리더십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대통령 측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헌은 사실 직무에 복귀하는 거를 가정한 그런 카드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이제까지 살면서 쉬운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문을 통해서 원칙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수사나 아니면 조국 수사를 통해서 참 어려운 부침이 있었죠. 네. 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만 수사하면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임기 단축을 통한 어떤 조건부, 어떤 개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본인이 기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근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각이든 어떻게 보면 인용이든 국민들의 그걸 좀 통합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네. 갈등 양상으로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안을 제시함으로써의 어떤 통로를 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6.29는 뭐냐면 직선제 개헌안 그때 발표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통해서 개헌을 이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카드가 갈등이 강화될 것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최후 진술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라는 것도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망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떤 협치 구성안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다른 세력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것은 계엄이고 심지어 그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에 보면 수거 대상이라는 명목 하에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요 사령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어떤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거였으면 저는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건 이제 본인의 권력을 좀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 이 전말을 밝혀보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 비상입법기구 창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를 해산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니까 입법기구를 다 패싱하고 본인이 세운 입법기구를 통해서 대체 입법을 하려고 했던 이런 독재의 전말이 이제 드러났던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을 기획해왔던 분이 과연 어떤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염두에 둘 수 있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만약에 고려했다라고 할 거였으면 계엄 전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유의미했겠으나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헌재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를 중요시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헌법 체계 내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는 어떤 당연한 어떤 전제입니다. 네. 다만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헌재도 사실상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누구 대통령도 포함되지만 헌재 재판관 또한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게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다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사실상 검찰의 조서 진술 내용에 관련해서 2020년 형사소송법에서 그거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갖다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때는 변호인과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헌재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판이나 소추 또는 수사 중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져다 쓸 수 없는 부분이 헌재법 32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재량이라는 이유로 다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재량이라는 것도 법과 본인들의 생각의 어떤 이격이 어느 정도 거리감이 좁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는 본인들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는다고 한다면 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대통령을 3월에 꼭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이런 무리한 어떤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문제는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드는 게 아니라 네.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정성에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 헌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흔들림을 줄이고 그 종국적으로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국민 목소리를 담겠다는 그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참담해 하셨던 만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국회 측 전략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헌재에서 이 여러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한 쟁점들은 다뤄졌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파면되어야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공감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서 이번 최후 변론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 진술 과정에 지금 보시는 글처럼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리인단이나 이 탄핵소추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항상 더 현명하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겸허하게 잘 담아내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변론이 끝나면은 재판관 평의가 열리고요. 이후 이제 표결을 통해서 평결을 하고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데 전례를 감안하면 한 2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극단으로 갈린 국민을 좀 통합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 때 이른바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겠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종식시키고 뭔가 화합, 통합에 이르는 어떤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결정문이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형평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공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검찰 조서와는 다른 그런 어떤 증인들의 입장의 변화를 봤을 때 결정문에 나온 부분이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물론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이면 안 되죠. 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수긍이 되는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됐을 때는 조기 대선이고 그거는 누군가한테 유리한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결정문에서 어떻게 내용을 담아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헌법 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면 저는 2주보다도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숙제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전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봤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 탄핵 판결이 나오고 나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뭐 헌재와 관련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네. 이게 저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공격도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문영배 대행이 마치 뭐 민주당과 결탁을 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음란성 게시물에 뭐 댓글을 달았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영배 대행에 대한 인간적인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네.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를 때리고 공격하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결국에 다 축적이 돼서 헌재에 대한 불신을 이 특정
진영에서 쌓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그 생각에 굉장히 경도되신 분들은 지금 헌재를 향한 어떤 물리적 폭력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찰도 최대한 경력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내야 될 메시지는 내 계엄은 정당했다가 아니고 정말 사회 통합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유혈 사태나 물리적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2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일 방문을 해서요.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또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공수처가 첫 번째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 직권 남용을 걸고 내란 수사를 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왜 서부지법으로 갔겠습니까? 이게 결과가 다 나왔어요. 심지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의문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왜 서울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을 택했느냐 질문을 했어요. 네. 이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공문까지 딱 보내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3차례 된 거죠. 그리고 16건의 건도 기각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명백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른바 대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통신 그런 것들은 허들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각이 됐는데 다른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서부지법으로 런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쇼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래요? 그럼 우리 서울중앙지법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든 것들을 다 서부지법에서 했습니다. 근데 서부지법에서 했을 때 어떤 체포영장이 나왔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무력화한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분명히 책임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한다고 얘기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법관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 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월권을 한 거죠. 두 번째 체포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어떤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꼼수를 부렸냐? 관저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단, 55 경비단을 불러다가 직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찍었고 심지어 딱풀 공문, 어떤 공문의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덧대가지고 거기에다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국민들의 이 법 적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네.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헌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법 적용이 이렇게 흔들리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무효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는 거짓말을 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민주당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근데 이게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마치 수건 사업을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네. 말하면 이 조직을 키워서 제대로 잘 써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으나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공수처가
취지에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어떤 극단적인 주장 말고 만들어진 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수처법을 발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잘하는 게 있어요. 탄핵, 특검, 고발 그러다 간혹 법을 냅니다. 그 법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유리한 법, 사실상 위인설법을 내는 거죠. 공수처는 사실상 특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또 끊임없이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4년 동안 21년에 만들어졌는데 4년 동안 813억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수사,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 왜 유지해야 됩니까? 공수처 폐지하자 이 얘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번에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국회 공수처장 불러다가 민주당이 한 얘기입니다. 공수처 없애겠다, 제대로 해라. 가슴을 열고 총 맞을 각오로 해라.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를 동원해라.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정치권에서 왜 저한테 그렇게 압박하십니까? 저희 원칙대로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민주당의 어떤 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사처를 왜 내둬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쪽에 갑자기 인원을 더 뽑아주겠다, 예산을 더 주겠다. 그리고 한번 공수처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이가 63세까지 소위 말해서 임기를 보장하겠다. 네. 이거 뭡니까? 이 정도 하면 너희는 우리의 수건 사업을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일단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요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일치시켜서 어떻게 보면 기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 기소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 그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 검사를 이제 50명까지 증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수사관도 60명까지 증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예산 확대도 그에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없애버리자라는 논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고 이분법적인 것이죠.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이제 서두에 자꾸 이제 민주당이 뭐 탄핵하다가 뭐 법안 낸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안을 내는 거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중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고 네. 더 이제 사회를 위해서 변화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안을 내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공수처와 부정한 결탁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위해서 법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는 국민의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법을 국민을 위해서 만들면 좋은데요. 제가 머리가 나쁜데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한 법안 낸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정을 아예 없애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 되니까 그 벌금 100만 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높이자는 것도 법안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내는 게 위인설법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입법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라는 거지 본인들을 살고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살고자 하는 그 법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대통령 최후 변론 다음 날인 내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막론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인데 결국에는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메시지를 낼 때도 그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실하게 이 재판 과정에 임해왔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과정에도 제대로 응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네. 대표가 지금 뭐 2심 때문에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한다거나 아니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어떤 민주당의 불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모두가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뭐 그동안에도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문제가 있는 2심까지 유죄가 전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최종심에서 그 결과를 안 내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더 빨리 내달라고 할 거예요. 본인은 떳떳하잖아요. 떨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 찾아가서 빨리 내주십시오. 왜냐? 제가 무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심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이 세발전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짐이 곧 국가입니까? 헌법 84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본인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재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네. 하나가 뭐냐면 이게 헌재법 32조에 보면 재판, 소추 또는 먼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판과 소추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소추가 기소고 추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기소고 추가 재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헌재법에 재판, 소추 또는 그러면 소추하고 재판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궤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의에 평등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임기 중에 갑자기 수사나 아니면 기소 당해가지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것까지 내가 재판을 안 받게 한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대표 그 당시에 이 논란이 있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은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게 다수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들 이게 본인이 뭔가 찔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돼야 하느냐, 뭐 계속돼야 되느냐, 헌법 84조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법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대통령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직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어떤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뒀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어떤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도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법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헌재에다가도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결국 이 판단을 유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물론 이제 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러 법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재판까지도 포함해서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저 이제 여러 의견을 전달을 하신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좀 명확하게 정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은 안 될 거고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전략은 고작 이재명 대표 때리기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리는 거는 이미 총선 때도 했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특히 지난번 총선 한동훈 대표가 끄집어냈던 2조 심판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 계엄령이라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아젠다를 선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그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과 절연도 정치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밑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통령이 지금 최근까지 보여왔던 법치를 부정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움직임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고 당내 비명계와의 화합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개헌에 대해서 입장차를 다시 드러냈는데 생각이 없진 않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답이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개헌 얘기가 저는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번에는 뭐 그 개헌에 있어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개헌 싫다, 개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국민의힘의 움직임이라든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에 보다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시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해서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뭐 당 대표로서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할 시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얘기가 들릴까요? 본인이 조기 대선이 되면 본인이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국가가 곧 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 84조까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때 은행장들 다 불러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거 관련해서 광고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이른바 압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심지어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고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카톡 검열하고 또 이번에 유튜브 관련해서 또 법을 냈는데요. 벌금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면 그걸 다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과연 뭘까요? 가짜뉴스나 내란 선전선동의 기준이 뭡니까? 그 양문석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요. 본인이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보수라 한들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독점적으로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개헌의 본질은 뭐냐면 권력의 분점입니다. 내가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서 대통령이 돼야지만 대통령이 돼야지만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개헌이라는 어떤
정답이 국민을 위한 어떤 정답이 보일리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내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책이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친한계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이제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김밥이 여러 가지 재료를 싸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재료를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맛을 모르지만 정치라는 거는 그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명성 있게 하고 메시지를 내고 그런 건 탁월합니다. 네. 근데 본인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각에 격차가 있다면 본인이 깃발 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중이 생각하는 거, 다중이 생각하는 인식과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같이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한테 찾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복귀하고 생각해야 될 건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당대표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월 정도 쉬시다가 나왔는데 본인은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쉰 게 아닙니다. 저는 쉼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 의식 없이 본인이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조급하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기획됐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본인이 뭔가 입장을 확실하게 내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예전에는 도서관에 책만 읽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은 본인이 책을 쓰고 뭔가 이벤트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것들은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의 시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뭐 한동훈의 시간이다 다 떠나서 저는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본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전의 일로 인해서 좀 더 파열음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생각이 확고하다면 저희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친한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계속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 얘기를 하지 못했을 거다. 중도 보수 얘기를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역할론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이다라고 보여지고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보수 정당에 가셨으니까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어떤 구체적인 스탠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경 보수인지, 뭐 중도 보수인지, 뭐 혹은 온건 보수인지, 아니면 뭐 중도 보수인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은 그동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것은 어떤 정책적인 지향성보다는 나는 잘 싸우는 사람이다. 이거를 그동안 계속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그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것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지향성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친한계도 그 부분을 아마 같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저는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해서 불법이고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거.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시간은 진즉에 끝났습니다. 계엄 선포한 그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윤 주류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그 당 안에서라면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계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보는 그 안에서는 저는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